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자본가들이 얘기하는 자아실현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자본가들이 얘기하는 자아실현이다. 돈 많이 버는 거. 네, 돈 많이 버는 건 노동자가 안 되는 거겠죠. 출세. 네, 뽑으면 출세하라 그랬어. 결국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자아실현에 실패하는 거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 자본가도 원래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예. 끊임없이 1등이 돼. 예. 예. 모든 게 사다리 치고. 예. 아까 예. 정확하게 노동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예. 지금 아리까리한 게 그 노동의 개념과 저희 일반적 인간의 관념을 외화시키는 예, 예. 행위의 개념하고 예. 그 차이가 되게 불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예. 아까 뭐 이제 공부를 통해서 환자가 되는데 이제 외화시키는 자아를 외화시키는 과정에 노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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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공부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살았잖아요. 예. 굳이 붙이면 학습 노동을 하는 건가? 예. 그랬을 때 그 정확하게 그 노동,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노동과 노동자와 노동 이 세 가지 개념들이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예술 행위라는 그 포함되는 다양한 행위들, 이런 행위들의 그 차이가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원래 막스가 정의했던 노동 개념은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막스가 얘기했던 노동 개념은 사실은 주체로서의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체를 둘러싼 모든 외적 세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적 세계가 이게 결국은 객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건 주체죠. 자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는 주체고 이 자의식을 갖고 있는 주체를 둘러싼 모든 외적 어떤 환경, 어떤 외적 조건들 그게 이제 객체인데 객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인데 막스가 정의했던 노동이라는 정확한 개념은 자의식을 소유한 존재로서 주체가 객체에게 작용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외적 세계에 작용하는 그 모든 행위나 활동을 사실은 노동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노동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외적 세계에 대해서 작용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다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행위가 됐건 실제로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 그러니까 뭐 망치질을 해서 뭐 돌을 깬다든가. 근데 망치질을 해서 돌을 깨는 데는 어떤 의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락거리로 뭐 돌 깨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이 뭔가 망치를 쥐고서 돌을 깰 때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객체에 내가 작용을 해서 그 객체를 뭔가 바꿔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자의식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 의도를 갖는 것 그 자체, 그게 결국 정신적 노동이 되는 건데요. 그 의도를 갖는 것 자체도 사실은 객체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바꿔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둥그렇게 생긴 돌멩이를 내가 깎아가지고 이걸 네모나게 만들고 싶다. 그 의도를 갖는 것 그 자체도 이미 객체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정신적 노동 또한 사실은 노동인 거죠. 그래서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적 세계에 대해서 행하게 되는 어떤 모든 그 작용, 그 자체를 사실은 이제 노동이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요 개념에서 그러니까 주체가 자신의 외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작용하는 그 모든 행위나 과정이 노동인데요. 근데 주체는 자의식을 갖고 있고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고 이러한 작용, 즉 노동을 통해서 그러면 왜 객체의 인간은 작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죠? 그게 결국 외화입니다. 그게 외화시키려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의 성질을 바꿉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객체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의식을 반영하는 상태, 자신의 자의식을 반영하는 상태로 객체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죠? 이게 노동이다. 그리고 이 객체가 변화하는데, 노동을 통해서 객체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게 자신이 갖고 있던 자의식을 그대로 반영해서 변화가 되면 그게 결국 자아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게 역시 이제 여기 방금 질문한 그 사법식으로 공부하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업시험을 보고서 예. 병적인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사업시험의 1차심, 2차심 통과하고 연수하고 뭐 통과를 하고 그 진행을 하고 주차하고 뭐 이게 쭉 가는 거지. 예. 이게 이제 사실에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것은 자본주의의 질서고 왜곡된 질서. 그것이 사실 자체도 왜곡된 행태로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여기에 대한 뭔가 좀 이유나 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사법고시 예를 들고 했던 거는 그냥 좀 여러 선생님들이 이해를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벼운 예를 들다가 보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사법고시 이런 예들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처럼 법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법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지배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이 이제 사실 법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컨대 그 기업체 사장이 되는 거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자아 실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원래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미 법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지배자가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예컨대 기업체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지배자가 되는 과정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자아 실현 과정은 이미 계급사회라는 얘기 아닙니까?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욕망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아 실현 과정이 아닌 거죠. 오히려 자아 실현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지배자로서의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막스가 이제 얘기했던 이 자아 실현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따라서 그러니까 지배 피지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배 피지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가정하에서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고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컨대 그 지배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갖는다든가,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객체거든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주체의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체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내 친구 사이에 맺어져 있다라는 관계는 나의 자의식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 외화된 관계거든요. 친구와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객체의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도 또한 이게 일종의 이제 노동인데 어떤 의도를 갖고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지배자들이 어떤 건가? 자신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관계에 작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그 막스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 자아 실현 과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방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돈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죠? 사실은 지배자가 자신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자아가 지배 권력에 종속된, 그러니까 권력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문화된 개념에 사실은 자의식 자체가 사실은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의식과는 상관없이 권력의 메커니즘, 아니면 권력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를
그렇게 길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야. 어떤 형태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그런 사회 관계 속에서는 막스가 얘기했던 이런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아실현, 진정한 자아실현 과정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겠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자아실현의 과정으로서 노동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아까 공부 예를 들었을 때 예.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 행위와 노동의 그냥 근본적인 예. 차이점은 뭐냐? 그 노동의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서지 않았을 때 예. 그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인 노동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학생들 보고 노동자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을 노동으로 볼 거라면 예. 그거는 그냥 뭐 학습하는 행위인 거지 그걸 예. 노동이라고 볼 거냐? 예. 아니면 그냥 어떤 행위와 노동의 차이는 뭐냐? 예. 결론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어떤 생산물, 그게 이제 유형이든 무형이든 예.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무형의 생산물까지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행위의 과정을 통해서 생산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 그냥 일반 행위와 노동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공부는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자아실현을 해서 판사가 됐지만 예. 판사는 자기가 자아실현을 했지만 어떤 일정의 생산물을 예. 만들어낸 건 아니다. 예. 그걸 노동으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에 이제 노동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되게 막 왔다 갔다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왜 학생이 공부하는 거를 노동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이퀄해가지고 노동이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예. 거의 뭐 밥 먹는 이런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 어떤 저희가 행위를 할 때는 다른 어떤 자기 목적이 있는 거고 예. 그 목적에 따라서 머릿속에 예. 생각하는 것들을 외워주는 과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노동입니다. 전체가 다 노동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게 왜 노동과 행위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제일 상식적으로 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하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노는데 자본가들은 돈을 가져갈 때 그러니까 예. 이윤을 착취할 때 이윤을 예. 가져갈 때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은 정신적인 노동을 했다. 예. 그럼 그 사람의 노동력의 대가 아니냐라는 예. 그냥 아주 쉬운 예.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거를 계속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본가는 이제 막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본가는 자본이 인격화된 사람이 자본가예요. 자본가가 같이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이 이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본이. 그러니까 자본가가 있기 전에 사실은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자본이란 그러니까 자본은 일종의 가치거든요. 자본은 일종의 가치인데 이게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반적인 가치와 자본의 차이는 뭐냐? 자본은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야. 증식하지 않는 가치는 자본이 아닙니다. 그렇죠? 증식하지 않는 가치는 자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는요. 자본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본이 있기 때문에 자본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가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미 자신이 소유한 일정한 가치는 반드시 증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화폐를 소유하는 거하고 자본을 소유하는 게 이제 그래서 달라지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이게 오늘 1,000원이고 이게 내일 1,000원이고 이게 내년에 1,000원이 돼도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으로서의 화폐를 갖고 있다면 이게 내일은 반드시 1,100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1,500원이 돼야 돼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증식될 필요가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면 난 이미 자본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치를 갖고 있는 거, 화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거는요. 자아실현 과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정말 말 그대로 자본이 인격화된 존재가
말 그대로 자본가일 뿐입니다. 그죠? 자본이 인격화된 존재가 자본가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 개인은 이윤을 얻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예컨대 정주영 씨 같은 경우, 그래서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현대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재벌이 되고 뭐 한국 사회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정주영 씨 개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자아를 실현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르크스가 보게 되면요, 그런 자아 실현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본 증식 과정이야. 그 자본 증식 과정이 인격화돼서 나타난 게 정주영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격화돼서 나타났다 뿐이지, 정주영이 아니었어도, 그죠? 정주영이 아니었어도 그 자본은 아마 증식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영 본인은 자아를 실현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르크스가 보게 되는 거는 자아 실현의 과정이 아니고 그건 자본 증식 과정이고, 오히려 인간이 그 자본의 증식 논리에 종속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뭡니까? 어떤 행위 자체가 결코 자아 실현 과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아 실현 과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행위와 노동을 구분을 했는데요. 행위와 노동을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계급사회에서는 그 행위 자체가 노동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위와 노동은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컨대 무계급 사회죠. 무계급 사회에서는 사실은 행위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행위들 말고 어떤 자신의 외적 세계에 작용하는 거죠. 작용하는 모습의 그 행위 그 자체가 사실은 노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노동이에요. 노동입니다. 그죠? 왜? 그거는 그 행위 자체를 억압하는 사회적 기제가 없어요. 억압하는 사회적 기제가 없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학생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 의도 속에 다른 사람을 억압할 의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자신을 둘러싼 외적 세계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행위죠. 그럼 그 자체는 사실은 노동이에요. 그 자체는 노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와 노동이 굳이 구분이 될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계급 사회에서는 이 둘 사이가 일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늘 사실 우리는 좀 초보적인 대학을 가는 게 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문들이 그 노동을 우리가 뭐 저도 보면 선생이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노동이라고 해요. 정신 노동이다.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대상에 관해서 이게 뭐 자연 대상은 아니지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노동력을 갖고 또 길러주고 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 이 과정 근데 학생 자신이 할 때 이걸 어떻게 노동이라고 하느냐 학생 자신이 하는 것은 자기 외부에서 보는 것은 뭐 책을 읽고 비디오를 본다거나 뭐 공부를 이렇게 습득을 해서 내가 좀 받는단 말이야. 그게 이제 외부와의 관계도 있지만 교수님 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주체, 주체, 객관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주체 상태와 능력이나 이걸 좀 변화시켜가지고 이것이 노동력을 준비하는 뭔가 다시 자신을 바깥에 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좀 하고 이게 뭐 자본주의 개념에는 노동력이 이제 잘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 좀 명쾌하게 이게 좀 분류를 해서 예. 설명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 그 타강령 비판에 보면 아침에 납시하고 예. 점심 때 뭐 일하고 저녁에 뭐 예, 학습하고 독서를, 독서하고 뭐 이렇게 예. 쭉 나오잖아요. 예. 거기 저는 이제 노동과 놀이의 통합을 저는 이제 막스가 고민한 거 아닌가라고 좀 읽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없는 사회로 가게 되면 예. 이제 노동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과 놀이의 경계라는 것이 사실은 허물어진다.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고타학령 비판의 그 예, 내용이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질문들이 그거하고는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이제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제 이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어떤 외적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반드시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의 외적 세계를 뭔가 바꾸고자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이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외적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이제 일정부분 반영하게 되는데, 막스는 그 자체가 이제 포괄적으로 다 노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속에는 정신적 노동과 그 다음에 육체적 노동, 이게 이제 사실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예컨대 이 행위와 노동, 예컨대 행위와 노동의 어떤 분리, 그다음에 같은 노동 안에서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분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계급사회 안에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일치해야 되는 개념들인데, 이게 예컨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고 하는 것 속에서는 이게 행위와 노동이 이제 막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자본가의 행위는 노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교수들, 특히 대학 교수들 가운데 절대 자기는 노동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 자기 노동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절대 노동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념 속에는 이미 행위와 노동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노동인데 어떤 행위는 노동이고 어떤 행위는 절대 이거는 노동이 될 수 없고. 근데 막스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사실은 노동이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컨대 이제 계급 사회에서 계급 사회가 이제 그래서 지배자들이 하는 행위는 그건 노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피지배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외적 세계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들은 이제 노동이고, 거기에다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특정 계급의 행위는 인간의 자의식의 발로 내지는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라된 관계입니다. 무라된 지배 피지배 관계의 반응으로서 그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노동의 의미하고는 또 완전히 왜곡된 형태의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노동으로 이제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라된 권력 관계, 무라된 어떤 지배 피지배 관계가 어떤 주체의 자의식에 반응됨으로써 그게 어떤 행위를 낳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와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닌데,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근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이제 분리되는 게 이게 오히려 이제 계급사회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
그 자체가 또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통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예컨대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동기동창 두 사람이 똑같이 졸업을 하면서 한 친구는 서울대학을 가요. 서울대 예컨대 법대를 갔다. 근데 한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디 공장 철공소에 취직해가지고 공장 노동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대를 간다는 게 이게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하고는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야. 현재 전혀 상관이. 예. 이건 노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원래는 그건 노동하는 거예요. 원래 노동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노동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철공소에 있는 노동자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식 속에는 이미 지배, 피지배 관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영이 돼.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철공소 노동자가 되고 얘는 서울대 법대를 가는데 서울대 법대를 가는 이유는 단지 네가 좋아서 가는 거고, 내가 철공소 노동자가 되는 것은 내가 철공소 노동자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철공소 취직하는 거고, 너는 공부를 더 좋아하고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서울대 법대를 가는 거야. 그 차이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사회가 원래 정상적인 사회예요? 원래 어느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죠? 그 행위 자체가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사회가 사실 정상적인 사회죠. 똑같은 노동으로서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가 그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법대 가가지고 법 공부를 하는 거고, 나는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철공소 가서 나는 선반을 깎고 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고, 그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그냥 노동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고, 여기 이 가운데 아무 차별성이 없어요. 차별성이 없는 겁니다. 저도 선생님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라는 거하고 부상과 실행의 분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본주의적 분업을 전제하고 자본주의적 분업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고착화되고 이렇게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제 고민도 비슷한 건데 뭐냐면 사회주의 사회가 됐을 때 분업이 없을 거냐. 예. 전 사회주의적 분업 다른 형태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하에서의 분업은 말 그대로 기능을 나누어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업 자체를 통해서 지배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되는 건 예를 들면 아까 판사 거죠. 그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보면. 예. 그러면은 다른 얘기인데, 예. 노동의 개념에 들어가는 게 그 자아실현의 과정으로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성산업 쪽, 성매매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성산업 노동자다 이렇게 노동 기본권을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보면은 그 노동을 노동이라고 할 거냐, 노동이라고 안 하면 그 사람들 노동 기본권 인정을 안 할 거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계급사회가 아닌 무계급 사회로 왔을 때 노동 해방이 되면 그러면 없어져야 될 노동도 있는 거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계속 어떤 행위와 노동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로 볼 거냐, 저는 계속 이런 질문이 저한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성노동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성노동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 노동이 저는 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럼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나라랑 달리 여기서는 노동 기본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동 기본권을 그럼 어떻게 지키게 되는 건가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행위들을 노동으로 생각을 안 하시면 예, 예, 그분들은 예. 노동자가 아니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노동자가 있는 건가요? 그 노동자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아니죠. 노동을 저는 하고 있는데 성노동자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봐요. 그건 노동이 아닙니다. 소비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죠? 그 섹스하는 관계 속에서 무슨 자의식이 뭐가 있어요? 단지 인간이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노동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뭡니까? 직장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노동자면 그럼 표준은 자본가냐? 그죠?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그냥 유의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유의입니다. 지적 유의에 불과한, 진짜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막 화가 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본이라는 의미조차를 아주 희화화시키고요. 자본가라는 의미조차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룸살롱 주인도 그럼 자본가입니까? 그 자본가가 아니에요. 자본가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입니다. 이게 자본이에요. 룸살롱에 들어가 있는 1억은 마치 자본처럼 있는 건 자본 아닙니다. 자본이 아니에요. 증식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룸살롱 주인이 얻는 수입은 뭐냐면 남의 주머니 속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건 증식된 가치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이미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룸살롱 가가지고 거기다 써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게 룸살롱 주인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가치를 지금 증식을 시켜요? 가치를 생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술 털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파출부 뭐예요? 파출부 파송 회사도 그러면 자본가냐? 그거 다 자본가 아닙니다. 가치를 증식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자본가예요? 포주를 마치 자본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가치 일부분을 전유하는 사람들이고 가져가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본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직장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노동과 자본의 관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그거는 노동의 의미도 전혀 없는 거고요. 이미 다른 인간에게 하나의 그냥 소비 대상으로 그냥 전락되는 과정이 그 성을 파는 과정인데, 그 성을 파는 과정에서 무슨 노동의 의미가 그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그분들 집단적으로 네.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자기의 기본권을 네.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예, 저는 그거는 잘못된 운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들이요? 저는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파는 어떤 사회적 메커니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품화하고 대상화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대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것이지, 뭡니까? 직장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노동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이 노동의 권리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넌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되게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그, 노동이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이 고용이 돼 있고, 우리가 현재 임노동자들 가지고 임금 형태의 다양한 방법이 개별적으로, 그 고객들한테 받는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지만, 아닌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고용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그 임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노동자라고 알기에는 내가 내 노동력 말고는 다른 그 생산수단이 전혀 가지고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자기가 하는 노동력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 고용이 돼 있어서 임금을 받고 있는 그 형태로서 지금 그 임노동자로서의 그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의 뭐 기본적인 그 기본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의해서 고용된 노동을 저희가 임노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식하는 가치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룸살롱 주인이 갖고 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컨대 집장촌 포주가 갖고 있는 자본이라고 하는 건 자본이 아닙니다. 자본이 아니에요.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가치 주머니 속에 있는 이미 그러니까 그 예컨대 룸살롱 주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가 와서 써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게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와 단지 룸살롱을 운영하는 그 룸살롱 사장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말이죠. 되게 얘기가 더 이제 번질 것 같은 좀 시간이니까 되게 번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교수님이 가치를 증식하는 자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산업자본만 해당되고 유통자본이냐 금융자본 자본이 아니죠. 금융자본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업 그러니까 섹스 산업도 산업이라고 얘기해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이건 도덕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게 쟁점이 워낙 많아가지고 얘기할수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 예컨대 성산업을 이거를 자본으로 보잖아요. 자본으로 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게 축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축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양반 얘기에 따르자면 말이죠. 자본주의 도덕은 어때요? 자본주의 도덕. 자본주의 도덕이 성매매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자본주의적 도덕과 윤리가 공적으로 반대죠.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적 도덕과 윤리가 성매매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금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웃긴 얘기가 뭐냐면요. 자본주의의 도덕과 윤리가 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웃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요. 전세 주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원래 막스 경제학하고도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철학자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훨씬 더 엄밀한 논증들을 거쳐야만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거죠. 막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스 같은 경우에도 본원적 소득이라고 하는 것하고 본원적 소득이라고 하는 것하고 파생적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컨대 하인의 노동이나 파출부 노동은 이 사람네들이 비록 이 사람을 고용한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이 사람네들한테 당연히 임금을 주죠.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을 임금이라고 부르지 뭐 다르게 우리가 부를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인이나 파출부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임노동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임노동자가 아니냐면
하인이나 파출부의 노동은 생산적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적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데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이 생산적 노동인데 하인의 노동이나 파출부의 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으로 전혀 어떠한 가치도 생산하지 않아요. 예컨대 하인이나 파출부를 고용하는 사람이 돈 많은 자본가다. 자본가가 실제로 공장 노동자 착취해가지고 예컨대 1억 수입을 이윤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이윤 가운데 일부분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인과 파출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하인 노동과 파출부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어떠한 부가가치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잉여가치도 안 만들어내는 노동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을 받고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고 임금 형태로 뭔가 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노동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고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동이고 생산적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와 똑같은 논리로 예컨대 룸살롱에서 그냥 종사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컨대 집장촌에 있는 여성들, 이 사람들이 돈을 받죠. 임금이라는 형태로 받을 겁니다. 임금 형태로 받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진짜 노동자냐, 임노동자냐, 그죠? 막스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이 사람들이 임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은 자본에 의해서 고용이 돼서 생산적 노동, 즉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우리가 임노동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업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노동자나 자본가들이 이미 임금을 받고 이윤을 얻어가지고 그 돈을 가서 지출해요. 생산적 지출이 아니라 소비적 지출을 해야 이 사람네들의 월급이 생기는 거고 이 룸살롱 주인의 뭔가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가치의 일부분을 점유하는 겁니다. 이전시켜오고 점유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들은 전혀 사회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의 축적을 좀 방해하고 있다는 건데 저지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산업자본만 자본입니까? 산업자본만. 근데 그 논쟁은 지금 한 5, 6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스 경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느 노동까지를 그럼 생산적 노동으로 봐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한 5, 60년을 지금 논쟁을 해봤는데 사실은 아주 딱 분질러지는 그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산적 노동을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컨대 교육노동자나 뭐 이런 노동들도 생산적 노동까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임노동자 범주에는 저는 그러니까 즉 생산적 노동이죠. 생산적 노동 범주에는 저는 못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교사 월급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불하고 있거든요. 세금에서 교사 월급이 나갑니다. 그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출된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창출한 가치를 정부가 거두어온 겁니다. 그거를 교사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노동은 저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생산적 노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서 교사의 노동도 생산적 노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고 치열한 논쟁들이 있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딱 아직 합의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감히. 간단하게 하면 저기 있대. 시간이 늦어가지고요. 늦어가겠는데 모순 덩어리인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알아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걱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계급이 철폐되고 노동 해방이 되려면은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생산력이 담보가 돼야 돼요. 발전은. 예.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그 정도의 발전된 생산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신만이 알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어느 정도의 생산력이 정말 어느 정도의 생산력이 충분한 거냐, 정말 신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문제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생산력주의 내지는 생산력 그 편향적인 어떤 생각에 빠지니까 예컨대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 사회를 비판하면서 그 생산력주의에 매몰이 되면서 원래 사회주의적 가치들이 사실은 포기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예컨대 레닌이 누구죠? 레닌이 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초단위로 이렇게 테일러주의. 네. 레닌이 테일러주의를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 이제 생산 과정에 적용시키고 이제 했던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서 이제 비판을 받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사실은 생산력주의에 매몰된 어떤 조급증 내지는 어떤 오류들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생산력이 발전돼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굉장히 사실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메자로스라는 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메자로스 책을 보니까 한 가지 수긍할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산력과 더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변해야 되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산력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사회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자로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메자로스가 지금의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를 메자로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선진국이거나 뭐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제도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나는 30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30개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고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회주의적 인간형이 창출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메자로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력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 그러니까 자본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정말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인간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건데 과거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메자로스가 과거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측면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 러시아 사회주의도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거고요. 메자로스가 과거 사회주의도 자본주의 체제와 똑같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도 결국 인간의 노동을 지배하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잉여노동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잉여노동 시간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였지. 말 그대로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 실패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사회가.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그 사회주의 사회는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의 일종의 변형,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생산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생산력만 충족이 되면 당연히 사회주의는 당연히 되는 거냐? 그거는 또 분명히 아닐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서 어떻게 자본주의적 인간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메자로스 얘기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나 아니면 지역 단위의 그 작은 공동체들이죠. 공동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토론하고 그 다음에 논쟁하고 이러면서 어떤 합의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인간형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그 책이 혹시 번역서가 나왔나요? 잠깐만요. 저희서 소개 예. 번역서가 나왔나요? 번역서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책이 원래 비욘드 캐피탈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욘드 캐피탈. 근데 이게 책이 굉장히 좀 어렵고요. 어려운데 요 책에서 메자로스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요약해 놓은 책이 뭐냐면 21세기 21st century 소셜리즘 21세기 사회주의와 히스토리컬 타임이가 딱 이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 비욘드 캐피탈에서 메자로스가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더 대중적으로 축약시켜서 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 국내에서 누군가 번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어디 출판사에서 번역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21세기 사회주의 아마 이런 제목 달고 아마 뭔가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언뜻 들었는데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집에 가야죠, 집에. 자,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다 돼갔는데, 저희 3시간 반 동안 열강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많고, 우리도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이놈의 시간 때문에 이렇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3시간 반 동안 강의해주신 우리 김정주 박사님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뒤풀이 없습니다.